한국은 일부 소수 국가만 갖고 있는 위력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폭탄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게도 과연 한국과 똑같은 압력을 행사할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의 논리에 철저히 지배받는 곳, 그곳은 바로 국가와 국가 간의 서로의 완력을 펼치는 국제 시장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집속탄 40%가 불발된 것과 지뢰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발된 각종 폭탄 무기류들의 갑작스런 폭발로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나날이 높아지자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최초로 오슬로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및 이동을 금지하고 폭탄 폐기와 불발탄 제거, 폭탄에 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정하는 조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후 집속탄 폭탄연합의 주도로 대인지뢰 금지 조약 등 각종 대량 살상무기 제재 등 군축 협약에 대한 세계적인 압력을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2007년 5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웰링턴 선언이 발의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 회의가 열려 EU 회원국을 포함해 총 107개국이 채택하였고 2007년까지 총 94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 마침내 2010년 2월 38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여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의 시작입니다.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에 가입한 94개국과 비준한 30개국이 한국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주지만 한국은 절대 이런 행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중국이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모압 폭탄보다 강력한 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은 모압 폭탄이었습니다. 모압은 미국이 개발한 신형 폭탄의 일종으로 이른바 슈퍼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9.5톤에 이르며 핵무기에 버금가는 살상 능력 때문에 크기와 위력 등을 이용한 심리적 폭탄이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폭탄 속에 들어있는 암모늄 질산염이 공기와 결합해 폭발하며 반경 550m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처음 사용한 대형 폭탄 베이지 쿼터를 한층 강력하게 개선한 것으로 소형 핵무기급 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갖는 의미는 다른 무기를 개발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 미국의 모압 폭탄인데 이에 버금가는 초대형 재래식 폭탄을 중국이 처음으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중국 거대 군수 기업인 중국 국방공업은 새 초대형 공중투하 폭탄의 성능 실험 장면을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공업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 HUK 폭격기가 공중에서 떨어뜨린 이 폭탄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폭탄을 중국판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칭하면서 중국에서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 때문에 HUK 폭격기는 이 폭탄을 한 개씩만 나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한편 폭탄의 길이는 6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한 폭탄은 미국 것보다 작고 가벼워 HUK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반면 미국 폭탄은 너무 커서 폭격기가 아니라 대형 수송기에 실어 나르는데 폭격기가 수송기보다 빨리 날 수 있고 목표물을 겨냥하기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의 모압 폭탄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군사선진국들은 내놓으라 하는 폭탄을 각 나라마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위력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F-35는 본격적인 다용도 전투기로서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F-35는 F-22와 마찬가지로 무장을 장착해도 스트레스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체 중앙 아랫부분에 무장창을 설치했습니다. 무장창은 좌우로 나뉜 두 개의 덮개로 덮여 있고 주날개 아래에도 한쪽에 3군데씩 외부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장창의 스테이션은 현재 천장 부위와 안쪽 덮개 경첩 부위에 설치하여 각 한 발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천장 부위의 스테이션에 2000파운드까지의 합동 정밀 직격탄을 장착하고 안쪽 덮개 경첩 부위의 스테이션에는 AIM-120C 암낭 한 발을 장착하는 것이 표준 장착 방식입니다. 물론 폭탄은 크기가 맞는다면
어떤 종류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35는 다양한 무장이 장착 가능한데 먼저 공대공 미사일로는 서방 측의 표준적인 단사정용 적외선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 AIM-9X, 표적 탐지 기능을 강화한 능동형 미사일인 AIM-110C가 대표적이며 공대지 미사일로는 AGM-65, 아파치용으로 개발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 가장 최근에 개발된 합동 공대지 미사일 JAGM과 적 방공망 파기용 AGM-88 시리즈,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 AGM-158이 있습니다. 공대함 미사일로는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있는 하품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처럼 F-35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쓸 수 있는데 다른 94개국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클러스터 폭탄인데요. 클러스터 폭탄은 탄체 내에 다수의 자탄을 가지고 있다가 표적 상공에 흩뿌림으로써 넓은 면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클러스터 폭탄은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폭탄으로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폭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이 형성됐는데요. 이는 전 세계 94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30개국이 비준한 조약인데요. 반면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은 이 조약에 서명 및 비준은 하지 않았고 클러스터 폭탄도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이 생긴 이유는 바로 민간인 학살 때문입니다. 클러스터 폭탄을 다른 말로 하면 확산탄이나 집속탄이라고 하여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물체 및 생물을 초토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타겟을 정해 날아오는 최신의 미사일처럼 특정 표적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살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사살하는 잔인한 무기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금지 조약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정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이며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금지 조약에 일일이 서명을 한다면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확산탄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폭탄은 금지 조약이라는 문제로 이 폭탄을 포기하기엔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좋은 폭탄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한편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F-35의 운용 가능 무장 목록에 클러스터 폭탄이 있습니다. CBU-87, 97가 CBU-103, 104, 105가 확산탄이며 이는 한국도 보유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F-35에는 언제든지 클러스터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CBU-87, 97은 한 발의 중량이 430kg으로 탄체 안의 성형 자격에 의한 장갑 관통 능력, 파쇄형 탄체에 의한 인마 살상 및 병장갑 파괴 능력, 지르코늄 소위링에 의한 화재 발생 능력 등을 가진 세 종류의 BLU-97 복합 효과 탄약을 202발 내포합니다. 참고로 걸포전쟁 때 미국은 1만여 개의 CBU-87을 투하해 생지옥을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한 CBU-103, 105, 107은 기존 클러스터 폭탄의 명중적 밀도를 향상한 형태로 풍향 수정 확산탄 키트를 장착한 것입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폭탄은 그야말로 일단 투하하면 방향과 범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최악의 단점이 있었는데 103, 105, 107 버전은 풍향 수정 확산탄으로 그나마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 CBU-107 폭탄은 새롭게 개발된 클러스터 폭탄으로 꼬리 부위의 핀 안에 관성기준 장치나 가속도계를 장착하여 낙하 중에 바람의 영향을 수정하고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107의 자탄은 작은 화살 모양의 관통체 3750개를 사용해서 화학무기 저장 탱크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기인 F-35 무장 목록에 클러스터 폭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라도 어떤 나라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F-35를 통해 죽음의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클러스터 폭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순위 중 미국이 1위이고 2위가 한국으로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다른 군사 선진국들처럼 핵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주변국들과 매우 인접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코앞에는 북한이 있고 또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멀리 보면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군사 강국들 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 방에 몇십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핵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금지한 생화학 무기를 셀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주변은 모두 군비를 늘려 각국의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처럼 전쟁 억지력이 있는 전략 자산도 없으며 또한 한국은 적성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무기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무기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폭탄이 재래식 무기이며 비난의 소리를 듣는 무기라 하더라도 한국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아무리 주변국의 강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으며 더욱 강하게 키우고 개발해야 할 무기입니다. 똑같은 칼을 어떤 사람에게 쥐어주냐에 따라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는 반면 범죄자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해야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칼이 될 것이며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하늘을 지켜온 육군 헬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줄 예정입니다. 왜 공짜로 헬기를 주는 걸까요? 항공 관련 군사 매체, 스크램블 등 다수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육군 헬기 필리핀 인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스크램블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05 전술 헬기 기동대 창설 58주년 기념식에서 시미언 펠릭스 필리핀 공군 항공 모빌리티 사령관은 정부가 UH-1H 휴이 헬기 21대의 인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21일 대한민국 육군은 UH-1H 휴이 헬기를 퇴역시켰다. 휴이는 현재 현지에서 제작한 카이 수리온 헬기로 대체된다. 휴이는 현재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부될 것이지만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에는 필리핀에서 제공된 UH-1H 21대를 검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매체는 필리핀 군 간부들이 대한민국의 헬기를 인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으로 날아올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로젠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UH-1H와 MD-500 헬기 잉여 확보 계획을 언급했다고 필리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공짜로 주는 헬기는 어떤 헬기인지, 왜 필리핀에 주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공여되는 헬기는 52년간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육군 항군의 UH-1H 헬기로 지난 7월 퇴역했습니다. 1968년 UH-1D 헬기 6대로 구성된 제21 기동 항공 중대가 창설됐습니다. 1971년에는 성능이 강화된 UH-1H 헬기 도입이 시작됐죠. 1998년 제21 항공대 예하 207 항공대대 창설을 마지막으로 총 UH-1H 7개 대대 129대를 전력화해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UH-1H 헬기는 다양한 훈련과 작전에 투입됐는데요. 울진 삼척지구 대침투 작전과 강릉지역 대침투 작전 때 전투병력과 물자 공수 등을 지원했으며 1988년 태풍 셀마로 피해가 났을 때는 강풍과 폭우 속에서 3천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사실 UH-1H 헬기는 육군 발전사에서 각별한 존재입니다. 공중 기동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던 1960년대 중반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미군의 헬기 지원을 받으며 입체적 기동작전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도입한 기체가 바로 UH-1H 헬기인데요. 대한항공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에는 최신형인 UH-60 블랙호크 헬기 138대를 면허 생산하며 육군의 헬기 전력이 크게 강화됐어도 UH-1H 헬기는 한국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 공군에서 여전히 귀한 존재로 대접받았습니다. 블랙호크로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 없는 데다가 부품 수급과 정비 등이 상대적으로 희었기 때문입니다. UH-1H 헬기는 생산량이 많아 다른 노후 기종과 달리 부품 확보에 큰 애로가 없었음에도 도태가 결정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노후화와 국산 수리온 헬기의 등장 때문인데요. 올해 5월 말까지 110대가 생산된 수리온 헬기는 신형인데다가 전투 물자나 무장 병력을 태울 내부 공간도 UH-1H보다 훨씬 넓죠. 자, 그럼 대한민국이 퇴역한 헬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가 많이 수출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를 수입하려면 국방 분야 전반적인
체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필리핀과의 국방교류 분야는 역사가 깊은데요. 필리핀은 1949년 우리와 수교를 맺은 뒤 6.25 전쟁에 연합군으로 전투병을 보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파병 결정을 처음 내렸고 1기 대대가 한국에서 전투를 벌였죠. 필리핀의 한국 파병 부대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연인원 7,420명이 참전했고 전사 및 실종 128명, 부상 299명의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필리핀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1945년 벗어나다는 역사적 유사성도 있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무기체계 공유가 대표적인데요. 한국군이 사용하던 무기 중에 같은 임무에 투입되는 신형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가에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필리핀도 국방 예산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우리 공군의 F-5E 제공호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도입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제공호 가운데 8대를 필리핀 공군에 공유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대당 $100라는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넘겨주게 된 것이죠. 한편 T-41 초등훈련기는 1972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아 공군 사관생용으로 쓰이고 있다가 우리 공군의 T-103 항공기가 전력화되면서 2006년 퇴역됐는데요. 2007년 15대를 필리핀에 무상 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상 양도한 것이 6년 뒤 FA-50 경공격기 수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필리핀군의 근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트럭 157대를 필리핀군에 기증했습니다. 해군 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초계함 충주함을 필리핀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충주함은 상징적인 액수인 $100에 필리핀 해군 소유로 넘어갔는데요. 필리핀은 충주함의 한 명을 콘라드 얍으로 바꿔서 자국 인근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쓰인 콘라드 얍은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같은 이름의 육군 대위를 기리기 위한 것이죠. 콘라드 얍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4월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 소속으로 경기도 연천군 율동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1200톤급인 충주함은 화력이 강한데요. 76mm 함포와 40mm 쌍열 기관포 각각 2문, 어뢰 발사관을 갖춘 충주함은 실전 배치와 동시에 가장 강력한 펀치를 가진 필리핀 해군 함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제공호와 충주함 같은 무기 공유는 한국의 무기 수출로 이어졌는데요. 무기를 공유한 뒤에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한국 공군과 해군의 정비 요원을 파견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지원을 해줬고, 이를 통해 필리핀은 한국 해군과 공군의 무기 체계에 대해 이해 수준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필리핀군은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는 한국군 무기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결국 2014년에 한국 기업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물거품이 된 이후에도 필리핀 군의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군수정비 시스템과 친숙해진 필리핀 해군은 아예 호위함을 새로 제작하는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맺은 것이죠. 미국의 압도적 영향에 있던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린 것은 이처럼 6.25 참전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대관계를 밑바탕으로 무기 공여 이후에 군수 정비 분야에서 적극 지원했던 인연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필리핀 공군도 한국산 FA-50을 중심으로 전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든 훈련기와 경공격기, 전투기 등 다용도인 FA-50의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이 여러 차례 추가 도입을 언급한 적이 있죠.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 K3 경기관총을 수입해 쓰고 있는 필리핀 육군은 차기 소총 개발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빌려
필리핀 국내에서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는 목표 아래 S&T 모티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군은 미국제 M16A1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부분 개조한 소총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화 때문에 10만여 정의 신규 보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방산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기 무상 공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인 필리핀은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확충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진출도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후속 군수 지원도 호평을 받고 있어서 수출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무기 공여를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무기 수출로 이어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호위함에는 처음에는 함체 자체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와 전투 체계까지 모두 국산 제품이 탑재됐는데요. 이전에는 군함 수출 사례가 많았지만 무기는 대부분 외국산을 탑재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투 체계와 무기 체계 모두 한국 방산업체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작전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전함의 두뇌 전투 체계는 물론 적 함정 공격용으로 국산 무기인 해성 함대함 순항 미사일이 장착됐습니다. 잠수함 공격용으로도 국산 경월의 청상어를 무장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해군의 핵심 전력을 속속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에 더해 3군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지 않는 퇴역 무기의 공여는 한국산 무기 수출에 바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필리핀은 이제 어떤 대한민국 무기를 또 도입하게 될까요?